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메자닌 금융으로 갈게요. 자, 메자닌 금융만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금융은 끝납니다. 메자닌 금융, 혼합형이에요. 자, 메자닌이 이제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이 나온 지 어떤 그 중간층을 얘기해서 혼합형이거든요. 그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합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건 두 가지를 딱 나와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나왔거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나왔는데요. 전환사채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집에 전환사채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내용이 있지만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왜 혼합형이냐. 먼저 채권을 매입합니다. 채권을 매입해서 자, 이거를 나중에 주식으로 줘요. 주식으로 인수권을 줍니다. 인수권. 그럼 원래는 사채여서 발행했는데 신주로 인수권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신주 주식을 배정받는 권리가 되는 조건부 채권이죠. 그럼 두 가지가 혼합형이거든요. 채권을 지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혼합형이에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라는 것은 얘도 채권으로 발행을 했다가 말 그대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혼합형이죠. 그래서 미리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전환하는,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가 메자닌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담보로 신용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주식 관련 권리를 담고 있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남기기법입니다. 자, 제가 꿈속에 태풍이 많이 와서 전봇대에 매달렸어요. 전신주에 매달린,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좀 편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파트로 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개발 파트는 페이지로는 우리가 362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목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요, 개발 파트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그다음에 마케팅이 딱 1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부동산 이용 파트는 요즘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교본 강의는 이렇게 한번 뺄게요. 자, 이게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한 다음에 예상 문제로 가죠. 어차피 예상 문제에 지금 오른쪽에 집약한계와 조방한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아직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빼겠습니다. 빼서 부동산 이용 파트는 용어 정리 위주로 가져가세요. 용어 정리. 그리고 제가 하라는 것만 좀 잡으시고 개발 파트는 거의 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3페이지로 가시면요. 왜냐하면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좀 우리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건 출제가 잘 안 되니 제가 다음으로 좀 미루겠고요. 자, 용어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뜨는 게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요건 이제 볼게요. 토지이용 집약도라는 거죠. 토지이용 집약도. 그래서 생산 요소가 우리가 토지 생산, 이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 요소잖아요. 이 토지가 자연적이라면 여기다가 인공적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집약도가 높냐 낮냐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은 단위 면적당 밑에가 토지가 내려가고요. 위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최근의 경향은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가가 있으면 도심에서 외곽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땅값이 도심이 비싸잖아요. 그럼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는 게 집약도를 높이고 집약적 토지용이라서 건물을 고층화시키게 되고요. 자, 외곽은 집약도를 낮춰서 조방적 토지용은 저층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용어 정리만. 토지용 집약도란 토지용이 단위 면적당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하며 집약도가 높으면 집약적, 낮으면 조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집약도가 차이에 따라 단위 면적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에 대한 수익 비율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도심은 건물을 고층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도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364 도시스프로는 보십시오. 도시스프로는. 자, 그래서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라는 것만 제가 하세요. 어차피 이제 예상 문제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 잠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안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서 안 나온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좀 희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시스프롤 위주로 가져가세요.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제가 잡겠습니다. 도시스프롤이라는 것은 이 난개발이에요. 도시가 지멋대로 움직인다. 난개발입니다.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려면 원래는 계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계획적, 자, 무질서, 무가 들어가죠. 불규칙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난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요즘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외곽을 난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도 딱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지향국에서 도시에 대한 그 토지이용 계획이 소홀히 하고요. 자, 그린벨트로 개발지향국을 묶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도시다 보니까 우리가 택지니까 주상공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들어보죠. 자, 도시 성장이 불규칙, 무질서, 불규칙이죠. 무질서, 무계획 이거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확산되는 겁니다. 자, 2번이 나옵니다. 도시 외곽이 발생이 되고 주상공 다 발생한다. 자, 최고 최선의 이용에 계리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집가수는 표준적 집가수는 이하다. 그다음에 오른쪽 직주분리와 접근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향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한계지는 제가 안 해드릴 거예요. 잘 출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직주분리와 접근만 가죠. 직주분리라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죠. 왜냐하면 도심의 직장인의 땅값이 비싸요. 도심은 직장이 있는데 집가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월세가 많이 나가. 그래서 주거지를 외곽으로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직주분리의 원인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원인은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해서 도시의 직장을 도심에 두고 거처를 도심에 멀리 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도심의 환경이 악화되고 도심의 집가가 높고 도심이 재개발돼서 주택이 조금 나가야 되잖아요. 공적 규제가 또 강하고 교통이 발달하면 나갑니다. 그럼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올게요. 자, 여기는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밤만 되면 베드타운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뻥 뚫려요. 그래서 주 야간에 심한 그 차를 우리가 공동화 도노 현상이라고 하고요. 외곽에 잠만 자러 가니까 베드타운, 침상 도시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출퇴근에 교통체증이 심하라는 도심 고동은 잠깐 넘기시면요. 이 도심 고동이라는 게 나와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의 유동성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교통체증이 된다는 거죠. 또 외곽에 나가다 보니까 외곽 집가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귀현상이라는 거는 나갔던 사람이 들어와요. 자, 가을에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죠. 전업 때문에. 저는 안 나오고 회귀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볼게요. 그럼 얘는 나갔던 사람이 다시 직장과 주거지를 가깝게 한다는 거죠. 원인은 왜 그래요? 도심의 환경이 개선되니까 들어오게 되고 도심지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되면 외곽의 집가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되면 들어오고요. 교통 체증이 심화되니까 들어오죠.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죠. 자, 들어오게 되면 도심 건물이 고층화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해춘화라는 것은 다시 이 회가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재개발되니까 새 건물로 바뀌잖아요. 재건축돼서 새 건물로 바뀌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유입되게 되고 또 건물도 새로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367페이지 그냥 갈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 파트가 유력합니다. 자, 개발도 나오는 부분만 가고 안 나온 부분 그냥 밑줄만 치는 걸로 갈게요. 부동산 개발 파트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공법에서 나오는 도정법도 제가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부동산 개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 정의가 시공을 담당하는 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만. 자, 가볼게요. 자, 밑에 양가로 2번이 나옵니다. 367페이지. 부동산 개발은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데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공사를 하는 거는 시행하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에 뭐 조성과 건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성은 뭔지 건축이 뭔지만 가져가세요. 자, 조성은 토지 자체를 개량합니다. 땅을 판판하게 만드는 게 조성에 대한 개량이고요. 거기다 건물을 오는 게 건축이죠. 그럼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겠죠. 조성은 도로공사, 그죠? 택지나 공장 부지 같은 토지 자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 활동 이전에 하는 사전 준비입니다. 건축은 거기 위에다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개발 주체가 나옵니다. 자, 솔직히 개발 주체만 나왔지 밑에 유형에 대한 그 외관에 따른 분류는 안 나왔거든요. 참고만 하세요.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법경기가 있잖아요. 자, 유형 쪽은 기술적,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건축 토목공사 같은 건 우리 눈에 비치잖아요. 근데 무형 쪽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이용 상태의 변경이기 때문에 자, 지목이 지정이 되거나 아니 변경된다. 지역지구가.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무형 쪽이고 합친 게 복합이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고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도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따 가시고요. 주체는 나와요. 이건 나옵니다. 별표 하나. 나오는 거 위주로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러면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하면 국가 지자체 우리가 그 공사가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1섹터라고 합니다. 공적 주체가. 그래서 처음에 개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했겠죠. 사적, 공적이 있으면 사적이 있죠. 이건 1섹터입니다. 근데 중요할 게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토지 소유자 개인 조합이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조합이 공적일까요? 개인인데? 개인과 조합인데? 자, 이건 사적이 들어가지 공적이 안 들어간다. 자, 이 합친 거를 3섹터라고 하죠. 이 정도만.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개발 사업을 하는 건 3섹터다. 그 다음에 토지 취득 방식은 나옵니다. 자, 이걸 가는데 일단 갈게요. 토지 개발과 토지 자원에 대한 자연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딱 한 번도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자,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자, 이 토지 가저의 생산 과정에서 자, 우리가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요. 가하지 않고 인위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하지 않는 것은 보존 중심으로 가고요. 가한 거는 개발 중심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갯벌 같은 거는 보존하자는 거예요. 현장 자원이고요. 그다음에 개발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택지 개발 같은 택지 같은 거는 이제 개발 중심으로 가서 자, 이거는 이제 상품 자원이라는 거죠. 상품 자원. 자, 그러면 현장 자원은 불모지, 할모지 같은 것은 현장이고 상품 자원은 이 주거용지 같은 택지예요. 그러면 현장 자원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연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어떤 효용을 우리한테 이익을 주고 상품 자원은 자연적인 주어진 객체에 노동과 자원이 투입돼서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이익을 발생한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출제가 안 됩니다. 한 번 됐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이 여기도 나오고 뒤도 나오기 때문에 중복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건 별표를 하나 쳐보십니다. 특히 한지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지 방식. 그 한지 방식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한지 방식이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얘기 배우시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토지가 채비지입니다. 그래서 한지 방식은 잘 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여기 없네요. 자, 그래서 380페이지 우리 미리 복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세 가지 방식만 이제 해놨죠. 왜냐하면 단순 개발 방식은 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환지 방식부터 들어가죠. 다음 페이지 연결시키겠는데, 자, 환지 방식이 가장 잘 나와요. 자, 환지 방식은 1960, 70년대에 정부가 이제 토지공사였죠. 정부나 돈이 없을 땐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환지 방식이나 매수 방식은 다 신도시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어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시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갑돌이 땅을 정부가 대지로서 이용성을 극대화시키게 이렇게 구획해줘요. 그러면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나가잖아요. 이걸 충당해서 걷죠. 채비지를 정부가 매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돌려주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재분배한다고 하셔야 돼요. 토지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보다 다음에 제가 찍어드리는 그 뒷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권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축소됐죠. 근데 자, 이 방식에서 이제 환지 방식에서 매수 방식으로 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환지 방식은 초기에 사업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좀 미비해지며, 자, 지가가 7배나 뛰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80년대에서부터 목동, 안산, 지금 이제 판교, 강교서부터 3기 신도시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매수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를 구획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수용 방식으로 가는 거죠. 보상 절차를 거치겠죠.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니까 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지가가 안정되며 절차가 간단하면 개발이익을 사유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자, 매수 방식입니다. 사업지구 통지를 사업주체가 사용하는 전면 매수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최근에 이게 바로 택지 공용 개발이에요. 택지 공용 개발 사업입니다. 택지 조성 사업, 권리가 소멸됐죠. 그러면서 환지 방식은, 자, 일본 기억만 좀 보세요. 지금 내용은 조금 이제 이 공법상이기 때문에 혼돈이 오셔서 뒤에를 더 제가 해드릴게요. 사업 후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원소지한테 되돌려주는 게 중요하죠. 키포인트입니다. 종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채택했던 방식인데, 자, 간보유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거리를 메다로 잰 게 아니라 보로 쟀잖아요. 간보유는 이 면적이 축소됐다는 겁니다. 권리가 축소된 거죠. 그다음에 혼합 방식이라는 걸 보고 바로 이제 뒤에 넘어가겠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연결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공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루진 않아요. 그러면 환지와 매수를 합친 게 혼합 방식은 좀 가져가십시오. 혼합 방식. 자, 그래서 밑에 환지와 매수를 혼합한 게 혼합 방식이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중에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380페이지를 미리 우리가 예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380페이지는 지금 하고 다음 시간에 안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380페이지 연결하죠. 어차피 공통되니까 중복이 됐죠. 자, 매수 방식은 얘기를 했고요. 그대로 나와 있고, 환지 방식도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되돌려준다라는 거 그대로 들어가 있죠. 혼합은 합친 거죠. 그 오른쪽 참고를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지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토지소한테 재분배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나와 있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복이 되니 여기서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69로 가죠. 369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얘는 순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 좀 야매로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에요. 부동산 개발의 7가지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7단계로 찾아라, 그다음에 5단계로 찾아라가 나왔고요. 세부적으로 어디가 시험에 나오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요, 항상 기출문제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상이 될 것까지도 얘기하니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먼저 보통 우리는 예전에 이제 사업이라는 게 생략이 됐고요. 이 개발할 때
구상 단계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아이디어 단계로 많이 나옵니다. 아이디어로서 구상해서 어디다 할지 구상하는 거죠. 자, 이게 끝나면 자,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부지 구입 단계 전에는 우리가 계략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타당성이 아니라 예비적인 타당성을 봅니다. 예비적인 타당성. 먼저 예비적 타당성이 먼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타당성 분석을 실행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이니까 실행 가능성 전 단계다. 전실행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해야 돼. 이게 늦어지면 부지 구입이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시 그 부지를 못 구입하고 구상 단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가 계략적이에요. 계략적.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있거든요. 이걸 말씀드리고, 자,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지를 구입하면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이 타당성이 실행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실행 가능성.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법 경기로 봐요. 자, 이건 이제 구체적이다. 얘가 계략적이면 구체적, 좀 세부적으로 갑니다. 세부적.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자체가 복합 개념을 논리를 본 거죠. 복합 개념을 보기 때문에 법 경기로 봅니다. 법률, 경제, 기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 요새 분산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쓰게 되면은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상한제를 쓰게 되면은 건설해봤자 아무 남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너무 상한제를 적용시키면.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법적이라는 건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걸릴 수 있잖아요. 자,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50층 아파트 같은 건 올렸는데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부지가 얼만큼 딱 단단하냐,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한 지질 같은 거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금융이 먼저고요. 건설해서 팔아먹습니다. 마케팅 단계가 중요합니다. 팔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매도 임대, 매도하거나 분양을 할 때는 자, 개발 초기서부터 합니다. 후기하면 안 돼. 미리 팔아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선분양한다는 게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럼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중요 임차자를 선정하고요. 중반과 후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리죠.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이렇게 하세요. 아, 예. 그래서 불타는, 그죠? 그래서 불타는. 자, 금요일에는 제 친구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건마라는 친구들이 아주 잘 놀아요. 건마 함께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그럼 제가 책에 체크합니다. 아, 예죠. 아이디어는 구상 단계, 얘는 예비적 타당성. 그래서 자, 우리가 계략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대략, 수익과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업 시행 이전에 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뒤에까지 보지 마시고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의 개발 여건,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건 뭐니? 예비적 타당성이다. 맞춰주시고요. 부지 모색은 그냥 참고하시고 타당성 중요하죠. 더 세밀하게 갑니다. 그래서 법경기라는 거는 공법은 규제라든지 토양 같은 구조물은 부지, 개발 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경제적이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이다. 근데 2번 별표 치시면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개발업자 입장에서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마케팅 단계 별표. 자, 우리가 초기 단계 하죠. 그래서 중요 임차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 임차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건물을 완성하기 전에 막 이렇게 이 프레임카드 막 걸어 놓잖아요. 이게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임차자들이에요. CGV 같은 거. 그럼 군소 임차자들이 들어올 수 있죠. 사전에 확보하고 임차를 다 혼합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오른쪽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도 별 3개짜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부동산 개발에 할 때 위험이 따라요. 개발의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워퍼드가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약간 암기 기법이 워퍼드가 3가지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률적, 시장 위험, 비용입니다.
어떻게 한계하시냐? 제가 옆에 있는 개발업자와 시비가 붙었어요. 법으로. 그래서 따보세요. 법 시비. 자, 이렇게 가십니다. 법 시비. 법으로 시비가 붙으면서 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법적 위험이라는 자체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워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 났죠. 법 시비가 붙었다. 이렇게. 자, 법률적은 법적이 바뀌어요.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은 이제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자, 법적이라는 자체는 내가 우리 시험 문제 개발을 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내 지역이 묶였어요. 그럼 토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죠.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은 지역지구제가 공법에서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법이고, 자, 민법이 사법이죠. 개인과의 관계. 그래서 이건 소유권과 관련됩니다. 소유권과 관계되는 것은 사법이다. 이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니? 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줄인다. 자, 가볼까요? 자, 법률적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용도지역제 같은 토지이용 규제는 공법, 소유권은 사법이죠. 자, 3번 개발업자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정된 토지를 미리 이용계획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 위험을 합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매도되거나 임대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넘겨보시면 그래프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연결해 볼게요. 넘기시면 자, 이 세로축이 매수자의 위험과 가치예요. 자, 요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완공도가 100%. 그러니까 초기에서부터 완공되기까지 본다는 거죠. 100%. 그러니까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초기 단계 한다는 게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미리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매도자가 개발업자가 자기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선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미리 팔아야 돼요. 그럼 얘가 위험을 줄이지만 얘한테 위험을 전가시켜. 그래서 위험이 매수자 입장에 크고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체계도 있지만 그러니까 후분양과 선분양이 다르죠. 근데 가격은 낮게 가야 된다는 거죠. 위험이 낮을수록 수익도 낮잖아요. 가치는 적고 가치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 페이지 가시면요. 자, 매수자의 시장이용과 개발사업의 가치요. 개발사업 완성 시 되기 전에 매수자의 시장이용은 개발사업의 완성까지 작아진다.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장이용과 개발사업의 가치를 봤을 때 초기 매도 임대하는 게 낫죠. 그래야지 시장이용을 감소시키고 가격은 낮게 간다는 거. 나중에 매도하면 시장이용은 지가 커지지만 가격은 높게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은 자, 비용 위험이라는 건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비용 전체가 많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추가적 비용이죠. 그러니까 건설을 내가 하지 않고 시공사한테 맡겼어요.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감정평가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2번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뭐냐? 자, 지금 시공사랑 계약을 하는데요. 100억짜리인데 더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최대 가격을 120억으로 정해놓는 거죠. 그럼 120억이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공사비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회사와 사업에 소요되는 최대 가격을 명시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은 부담하지 않지만 약정한 금액이 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높게 책정한다는 단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얘들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심한데 낮은 건설 비용이 될 수 있으면 부실 공사도 초래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과 영향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끊어서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 거는 어떤 게 중요했어요? 메자닌 금융이 중요했죠. 그래서 개발 파트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습니까? 3강의 마지막 시간에 여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